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학습장애 하겠습니다. 학습장애. 자, 학습장애 수업하기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자, 학습장애는 그러니까 김혜 교수님 학습장애 이론과 실제 책이 나오기 이전에는 조금 문제가 그나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하면 그 책 이후로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어려워졌죠. 그 이유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학습장애가 이제 60년대, 40년대부터 좀 발전하기 시작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됐어요, 계속. 물론 그 전에도 있었죠. 근데 90년대 연구가 시작된 기점이 뭐냐면 그때부터 한국에서 학부를 나오고 미국이나 이쪽으로 유학한 사람들이 대부분 학습장애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부하고 온 10년 뒤, 2010년쯤 돼서 그분들이 교수가 되고 문제 출제하게 되니까 외국에서 받아온 신식 문헌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따라서 학장에는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쉬워져도 옛날처럼 그렇게 안 나오고요. 이제는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그 책 이제 김혜아 교수님 책은 바이블이 됐다 정도 말씀드리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장애는 나오는 게 뻔합니다. 여기도 어떤 게 나오냐면 진단 평가 부분, 그래서 불일치, 붕괴 반응 모델, 인지 처리 결합 모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왜 나왔는지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나오는 게 읽기 장애, 쓰기 장애, 수학 장애에 대한 각각의 특징들이 나올 거예요. 읽기 장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은 인식, 단어 인지, 유창성, 어휘, 읽기 이해에 대한 각각의 교수 방법들이 다 있고요. 쓰기장애도 마찬가지. 쓰기장애는 글씨 쓰기, 철자, 작문에 대해서 나오고, 쓰기장애에서 작문에서는 늘 나오는 쓰기 과정도 접근이 제일 나오고요. 올해서는 철자에서 나왔죠. 자, 그 다음 수학장애는 마찬가지로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 특히 잘 나오는 게 문장제 문제와 그 다음에 오류 분석 같은 게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내용 교과 지원 전략으로 해서 기억 전략, 그리고 정보 조직화 전략인데, 기억 전략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언어 정교화, 패그워드 등등등이 출제가 되었고요. 정보 조직화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잘 보여줘야 될까라는 거에서 시험에 나왔던 걸로 보면 그래픽 조직자 또는 구체적으로는 올해 나왔던 의미자질 분석 같은 게 시험에 나왔죠.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구체적으로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입형 1번 문제를 보면, 언어 지식 수준이 있다는 교수법 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은 김혜아 교수님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어서 한번 봐주시는데,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요. 일단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조금 이해 수준, 부분적 이해 수준, 충분한 이해 수준, 이걸 다르게 말해서 결합 지식, 이해 지식, 생성 지식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단 결합 지식 같은 경우는 단순한 정의를 아는 수준입니다. 정의를 아는 수준.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 정의가 뭐냐 물어보면 세 가지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 아는 게 결합지식, 조금 이해 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해지식, 부분적 이해 수준이라고 하면 관련 어휘와 연결지어 범주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신지체와 범주화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 정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정신지체와 유사한 어휘, 예를 들어서 직접장애라든지 이런 걸 아는 게 이해지식, 부분적 이해 수준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충분한 이해 수준, 니은의 답인 생성지식이죠. 이런 것을 아는 건 여러 상황에서 어휘를 적절하게 적용하는 수준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내가 특수교육 쪽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정의를 써줘야 돼요? 정신지체, 직접장애 중에서는 정신체를 써줘야 돼요. 왜? 특수교육법상에 정신체 나왔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장애 등급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정신체보다는 직접장애 쓰는 게 훨씬 낫겠죠. 이런 걸 아는 게 충분한 이해 수준.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어휘교수법 같은 것도 각 수준에 대해서 어휘교수법은 다 아셔야 되고, 여기서 시험 나온 게 꽤 있죠. 어떤 게 나오냐면, 개념 다이어그램. 이거는 옛날에 나왔어요, 옛날에. 그리고 음인 특성 분석 같은 음인 특징 자질, 이것도 시험에 올해 나왔고요. 그래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또 뭘 보셔야 되냐면요. 자, 김혜아 교수님 책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했고, 김동희 교수님 책에서는 또 다르게 분류를 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또 뭘 중요하냐면, 어휘교수법을 첫 번째로 크게 보면, 직접 교수법과 간접 교수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혜아 교수님 책과, 그 다음에, 이번에 한국 학습장애
학회에서 나온 학습장애 총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어휘교수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애들이 간접적으로 배운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그냥 주워 들은 거잖아요. 어디 선생님한테 주워 듣든 친구들한테 주워 듣든 주워 들어서 아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교수는 필요하다. 특히 우리 애들한테는. 왜? 우영 교수가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까지 생각해 주셔서 1번 문제는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정답은 뭐 형태처리 중심교수법이라고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뭐 작년에 중등에 나왔었기 때문에 초등이 나올 수 있기 싶어서 제가 출제한 거고,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세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의문처리 중심교수법, 표기처리 중심교수법, 형태처리 중심교수법, 또는 뭐 의문처리, 뭐 오류, 뭐 초기처리 오류, 형태처리 오류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의문처리나 표기처리 같은 경우는 수긍이 돼요. 예를 보면 이렇구나 되는데, 형태처리 같은 경우는 형태에서 인식 오류잖아요. 형태 인식 오류인데 이거는 예를 보면 수긍이 안 돼요. 이거 의문처리 같은데 표기처리 같은데 되는데, 따라서 형태처리 중심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얘를 꼭 외워주세요. 얘를 꼭 외워주세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예를 부분 같은 경우 특히. 자, 그리고 3번 보면 3번에서는 뭐 물어보는 게 상보적 또는 호혜적 교수법입니다. 뭐 둘 다 뜻은 서로 같이 한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호혜적 또는 상보적 교수법은 읽기 다전략 교수법이죠. 교수법 안에 들어가죠. 자, 그럼 읽기 다전략 교수법에는 호혜적 교수법과 협력적 전략 읽기 KWL 이렇게 나와 있는 건 김혜교 교수님 책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전략들이 많거든요. 저는 뒤에서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일단 호혜적 교수법, 협력 전략적 읽기, 그리고 KWL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협력 전략적 읽기입니다. 협력 전략적 읽기. 자, 이거는 김혜아 교수님 책에서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협력 전략적 읽기는 호혜적 교수법 플러스 효과적인 교수학습 이론, 일컨대 촉진 전략, 강화 전략이 더 들어갔다고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전 검토, 읽기 이해 점검, 중심 내용 파악하기, 마무리, 이렇게 4가지 전략이 있어서 다전략 안에 들어간다고 해요. 따라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KWL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K가 뭔지, W가 뭔지, L이 뭔지가 시험에 나왔어요. 2006년에 나왔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언어 경험 접근법인데요. 뭐, 언어 경험 접근법, 뭐, 김태곤 선생님께서 이렇게 외우라고 가르쳤다고 들었습니다. 토박고 있단다. 이거 정도 외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사학습 방법은 그 단계에서 뭘 하는지까지 당연히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특징을 더 하셔야 돼요. 특징 같은 거. 자, 언어 경험 접근법 LEA 특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를 증진한다고 해요. 왜? 학생이 이야기를 쓰고 있으니까 내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발적 참여를 하겠죠. 그 다음에 학생의 경험을 교육에 이용한다고 해요. 그렇죠? 학생이 경험했던 걸 수업을 쓰니까. 그리고 개별화된 교육, 왜? 이것도 학생의 경험을 얘기하고, 그리고 통합적인 언어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통합적인 언어 교육은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언어의 모든 형태를 포함하고 학습자의 흥미나 관심과 관련됐기 때문에 동기가 내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왜? 내 얘기를 하니까, 내 얘기 했으니까 또 재밌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자, 4번은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5번. 자, 5번 보면 뭐 이거는 뭐 답은 뭐 직접 인출인데요. 니은은 직접 인출이고, 뭐 기억 같은 경우는 6 플러스 7, 뭐 6 더하기 6은 12, 따라서 12 더하기 1은 13,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부분 인출인데, 이것 또한 하나 다 외워주셔야 되겠죠. 왜냐? 여기서 큰 가서 요색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 그래서 김혜 교수님 책에 보면 더 센 기술을 해가지고 크게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가 초기 전략에서 모두 세기, 앞의 수를 기준으로 이어 세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 전략이라 했고요. 이 초기 전략은 말 그대로 조금 비효율적이래요. 그래서 이거보다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해서 큰 가수 이어 세기와 부분 인출과 직접 인출이 있습니다. 따라서 큰 가수 이어 세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뭐 초기 전략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죠. 자, 덧셈 기술에는 초기 전략과 효율적인 전략이 있다. 초기 전략에는 모두 세기와 앞의 수를 기준으로 이어 세기가 있고, 효율적 전략에는 큰 가수 세기와 부분 인출, 직접 인출이 있다더라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6번 보면, 읽기, 오류, 유형을 적으라고 있죠.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제외한 유형 같은 경우는 첨가와 반복이 되겠죠. 첨가와 반복. 자, 읽기, 오류, 유형에는 김혜 교수님 책에서는 5개 있어요. 왜 제가 앞에 누구의 책, 누구의 내용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책마다 틀려요. 책마다 틀린데 지금, 소위 말해서 바이블이라 불리는 책, 그 책이기 때문에 그 책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생략, 대치, 자기교조, 첨가, 반복 이 5가지가 있잖아요. 이 5가지가 있는데 2007년 중등에서는 어떤 게 더 나왔냐면 뭐 지금 있는 5가지 말고 다른 것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2007년에서는 이렇게 오류 유형을 적어놓고 예를 쓰게 만들어놨거든요. 이게 반복이면 반복에 예를 쓰는 거, 아니면 얘만 나와주고 이게 뭔지 이렇게 쓰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잘 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 10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해설 103페이지. 자, 해설 103페이지 보면 읽기 유창성의 오류 분석 기준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대치, 생략, 첨가, 반복, 자기교정이 있는데 대치 밑에도 의미 대치, 무의미 대치, 형용사 대치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다 배워주셔야 돼요. 이것까지도, 이런 것까지도 다. 그리고 최소한 대치를 물어볼 때 쓸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대치가 뭐냐? 뭐 써야 되죠. 뭐 제치는 어조를 다른 의미로 대체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대체한 경우가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또 이거 쓸 수 있으면 뭐 당연히 얘도 쓰겠죠. 얘를 바꿔 쓸 정도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에 있는데 7번 같은 경우는 참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왜 어렵냐면요. 지금 7번 같은 경우는 오류 분석이잖아요. 오류 분석인데 오류 분석 예를 들어서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누기 오류 분석을 이렇게 정리한 책은 없어요. 지금까지 없고 김동현 선생님 책에는 빼기, 그리고 김야 교수님 책에는 곱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최소한 이거 정도 아시고 이거에서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것 또한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뭐 7번에 같은 경우는 뭐 바다내림의 오류, 부호혼동의 오류인데 늘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나오는 거 포함해서 예를 들어 바다 올림, 바다내림의 오류, 그 다음에 부호혼동 오류, 아니면 단순 계산 오류, 그리고 자리값 오류가 대표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2003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2004년 이후에도 계속 출제되고 있죠.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류가 어떤 게 있는 정도는 확인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건 어떤 책에는 이렇다, 어떤 책은 이렇다, 어떤 책은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연구자마다 명칭이 달라서 그래요. 통일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핫한 책들의 내용을 참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뭐 김혜 교수님 곱셈 부분에 그런 용어들을 잘 보는 게 훨씬 여러분들 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면요. 자, 8번을 보면, 읽기 이해 향상을 위한 학습 전략이에요. 학습 전략. 이거는 라이더 전략이죠. 답은 라이더 전략. 자, 라이더 전략 왜 냈냐고 하면 2011년 중등 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이게 무엇이냐고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SQ3R이 답이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답으로 라이더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라이더가 언급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과거에 정답이든 오답이든 언급됐던 거든 향후 1, 2년에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왜? 그만큼 중요했으니까 오답은 나왔겠지. 이건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라이더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요. 라이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 뭐 문장을 읽고 그 읽은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 때는 뭐 다음 같은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위 단계를 반복해서 하는데, 그러면 하필이면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까? 라는 거죠. 읽기 이해 향상을 위한 학습 전략인데, 그래서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각적 이미지를 만드는 이유는 기억과 읽기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기억은 뭐 글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진 같은 거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될 거고, 읽기 이해는 또 그러면 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드냐 하면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거와 상황을 이렇게 살을 붙여주는 거 이미지에다가 그럼 훨씬 기억하기 좋거든요.
기억 전략법 이런 거 비슷한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각적 이미지를 만드는 이유, 기억과 읽기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각적 이미지를 만든다. 이 정도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9번 보면 이걸 처음 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사회 부분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를 왜 냈냐? 자, 여기는 왜 냈냐? 학습장에 보면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능력에 대해서 묻는 게 많습니다.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기술은 학습장애를 구성하는 정의해야 할 때 뭐 필수적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런 특징을 보여요. 사회적 기술과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죠. 사회적 기술이 뭐고 사회적 능력이 뭐냐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 사람들이 써놨어요. 근데 이런 느낌을 기억하세요. 사회적 기술 같은 거는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하다. 그리고 사회적 능력 같은 경우는 통합적이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통합적이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뭐 있는 느낌, 뭐 이렇게 느낌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키워드들 위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에서 기획은 사회적 과제, 니은은 사회적 기술인데 이걸 그냥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표가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이 도형 이게 표 같은 게나 그래프가 나오면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먼저 보면 맨 밑에 보면 언어, 인재, 정서, 운동 같은 걸 통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통합을 해서 사회적 기술이나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을 이 구성이 되죠. 구성이 되는데 이때 자, 이런 사회적 기술 또는 의사소통 기술은 단순히 사회적 능력이 발휘되는 게 아니죠. 인지 능력과 사회적 과제를 통해서 전략이 생기고 이런 전략이 사회적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 다시 말해서 사회적 기술만 있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 똑같아요. 자, 내가 인사하는 걸 알아요. 인사하는 걸 아는데 어른들하고 친구들 인사를 안 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기술이 있어도. 능력은 뭐냐? 그런 맥락을 통해서 인사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다. 인지능력으로 판단해요. 선생님이다. 그러면 사회적 과제, 뭘 해야 돼요? 인사를 해야 되겠지. 그럼 인사를 하죠? 그러면 이런 식을 통해서 이때는 인사를 해야 되고 이때는 인사를 하지 마 되고 만약에 인사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인사를 하자. 이렇게 된다면 얘는 사회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 아까 말했던 SQ3R입니다. SQ3R 이것도 다 전략에 들어가죠. 읽기에 다 전략에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뭐 개관, 질문하기, 읽기, 다시 말하기, 복습하기 을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굳이 다시 말하기를 뚫은 이유는 본인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기가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 거. 읽고 나서 다시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질문하기 같은 거는 그냥 한번 쑥 보고 내가 필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표를 보거나 제목을 보고 소제목을 보고 그리고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겠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빈칸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SQ3R 절차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서술형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제가 앞 시간에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오류 분석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1번에 나온 거는 자리값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건데요. 이거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상가지라고 해서 이렇게 초등은 아실 거예요. 상가지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이나 나뭇가지들을 해서 이게 하나고 이게 10이고 이게 100이고 이게 1000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리값을 알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전자계산기입니다. 전자계산기. 공학기기를 수학에서 공학기기를 사용할 때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큰데 자 이번 시험에서도 나왔죠. 공학기기 사용하면 좋은 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늘 나오는데 자 일단 문제를 보고 이걸 판단하시면 돼요. 자 지금 문제에서 학생이 단순 연산을 한다. 그럼 이때 계산기 사용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어보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요. 문제에서 보면 단순 계산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일부분이 계산 능력이 포함된다고 하면 계산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분해서. 그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포인트일 것 같아서. 자, 그리고 2번인데요. 2번 문제 보시면 황당하죠.
저희도 이 문제 보고 황당했습니다. 예, 2번 같은 경우는 나가 없어요, 지금. 나는 지금 4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일단 그럼 볼게요. 가 전략 같은 경우는 전략중재교수법인데, 자, 전략중재교수법. 이거 패키지로 같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게 있죠? 김노희 교수님 책에서는 과정중심교수법, 전략중재 모형, 그리고 통합전략교수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저희가 배웠던 교수님은 이걸 왜 문제를 냈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많이 드셨어요. 뭐 그때 듣기로는 이거는 특정 대학에서 낸 것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근데 왜 그 세 개 중에서 하필이면 전략중재교수법을 냈냐고 말을 하면, 지금 위에 있는 표 같은 경우는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가 문서, 어느 정도 국가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기억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문제를 냈고요. 자, 단계마다 각각의 단계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는 Thinking Aloud가 있죠. Thinking Aloud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보셨냐면 자기교수법에서 나오는 거죠. 큰 소리로 얘기한다. Thinking Aloud.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한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이제 4번이 중요하죠, 4번. 자, 4번 같은 경우 기출문제죠. 기출문제인데 좀 됐죠, 2, 3년. 그래서 이 내용은 어디 나와 있냐면, 이 기출된 근거는 김동현 선생님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기억법은 이게 말고 더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패그워드 이런 거는 이제 또 김혜 교수님 책에 또 나와 있거든요. 김혜 교수님 책 같은 경우는 이제 3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어떤 3개냐면 핵심어, 키보드, 패그워드, 그다음 레터 전략 이렇게 3개가 나와 있거든요. 이 3개 같이 다 외워주시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디귿의 가이드 노트, 안내 노트가 있죠. 안내 노트가. 자, 지금 학습장애 책에서 가장 많이 봐야 될 게 첫 번째가 김혜 교수님 책.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나온 그 학습장 총론책인데, 김혜 교수님 책에서는 학습 안내지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학습 안내지는 스터디 가이드죠. 이 스터디 가이드를 3가지로 분류해 놨어요. 첫 번째가 학습 안내지, 두 번째가 워크시트, 세 번째가 안내된 노트. 지금 나오는 건데 학습장애 총론책에서는 스터디 가이드를 학습 지침으로 번역해 놓고 또는 학습 안내지라고 번역을 해 놨어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지금 해설서 1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서 111페이지를 보면 뭐 다 떠나서 지금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위에 있는 김혜 교수님 책 내용 학습 안내지에서 첫 번째 줄, 학습 안내지는 교과서의 중심 내용이나 어휘 등의 학습을 돕기 위해 제작한 학습지를 의미한다. 학습지는 목적에 따라 첫째, 교과서의 중심 내용 및 주요 어휘에 관련 질문으로 구성된 학습 안내지. 둘째, 중심 내용 및 주요 어휘에 관한 개요를 제시하는 워커시트. 셋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필기를 돕기 위한 안내된 노트로 나눌 수 있다는데, 그 밑에 나오는 게 학습장 총론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 지침 또는 학습 가이드 이렇게 읽어보면 뭐와 똑같냐고 하면 첫 번째 나오는 학습 안내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김혜 교수님은 그냥 학습 안내지라고 하면 3개를 다 얘기하는 거고, 학생 총론에서 학습 지침 또는 학습 가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주요 내용 및 주요 어휘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는 솔직히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진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냈다가 뒷감당이 안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이렇게 내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런 체계가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 시험에 나오면 다 고려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번을 볼 건데요. 5번 같은 경우는 브리츠 모델에 나온 공식의 명칭을 쓰는데 답은 표준 점수인데요. 이걸 아는 것보다 뭘 더 중요하냐고 하면
불일치 모델의 김혜구 선책에는 크게 네 가지가 나왔죠. 학년 수주 편차, 그리고 표준 점수 비교, 기대 학년 공식, 회귀 공식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보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해봤자 학년 수주 편차, 기대 학년 공식 정도는 시험에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죠. 왜? 식을 보면 내가 아는 식이거든. 왜? 덧셈, 뺄셈, 기호들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표준 점수 비교와 회귀 공식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는 루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지금 김야우 교수님 그 학습장애 이론과 실제 쓴 그러니까 공동 저자 세 분이 있죠. 그 세 분들의 수업에 그리고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얘기 들어보면 그것을 푸는 문제까지 나왔다고 해요. 물론 임용과 학교 시험 다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또 들어간다고 하면 또 몰라요. 또 이렇게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루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루트 점수 줘버리면 끝이거든요. 식은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되신다고 하면 식도 외워두시는 게 신상에 좋을 듯 합니다. 신상에 좋을 듯해요. 능력이 되신다고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이 네 가지는 안 되더라도 네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보면 6번에서는 뭐 필요한 게 효과적인 글씨 쓰기 교수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해설서 1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해설서 114페이지. 자, 해설서 114페이지에 보면 김유아 교수님 책에 나오는 효과적인 글씨 쓰기 교수의 일반적 특징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그래요. 글씨 쓰기 그냥 될 게 아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명식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그냥 학교 수업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특정 시간을 할애해 줘야 된다. 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쓰기와 관련된 3P, 3P를 아셔야 됩니다. 2008년 중등 같은 경우 이 3P를 쓰는 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자세, 위치, 연필을 쓰고 그 옆에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세, 위치, 연필만 외우지 말고 자세를 평가할 때 뭘 어떻게 평가할 건데까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인데 7번. 자, 7번 같은 경우는 뭐 쓰시면 되는데, 7번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면 불일치, 중재 반응, 인지 처리, 결함, 접근, 이게 왜 등장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불일치 같은 경우 장점과 단점 확실히 있잖아요. 단점. 그리고 이 단점 때문에 중재 반응 모델이 생겨났겠죠. 그렇죠? 근데 또 중재 반응 모델도 써다 보니까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지 처리 과정 결함 접근이 나오는데, 인지 처리 과정 결함 접근 같은 경우는 책에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은 합니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학습장애, 예를 들어서 읽기, 그 다음에 수학 학습장애라고 정의할 때 필요한 구인이 있어요. 그 구인들,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읽기 같은 경우는 음은 인식,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넘버 센스라고 불리는 부분이 구인이라고 생각되고 있대요. 이런 걸 찾아가지고 애초부터 검사를 해서 애초부터 얘네들은 못하니까 학습장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학습장애 정의를 하고 얘네들한테 교수 지원을 하자가 인지 처리 과정 결함의 접근이에요. 그래서 뭐 장점이나 뭐 특징들을 보면 인지 처리 과정 결함 같은 경우는 뭐 학습장애 역사를 잘 반영했다더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 내적 결함이 금방 말했던 그런 구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문제 124페이지 보면 학습장애 논술의 문제가 나옵니다. 학습장애 논술의 문제. 자, 학습장애 논술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 학습장애가 아닐 수도 있죠. 평가 12의 문제인데요. 거기 보면 뭐 지금 나온 가의 기읍과 니은의 12의 결과가 나와요. 이 결과들은 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가 있는데, 자, 이걸 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쓰기 과정적 접근의 구성, 뭐, 절차가 있죠. 그 절차가 김동현 선생님 책도 다르고,
김혜경 선생님 책도 다른데 학생의 총론 책에서도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 주시냐면 일단 하나는 먼저 외우시고 거기에 다른 건 조금씩 바뀌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 쓰기 과정적 접근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특수책에서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근데 초과정 교과 교수님을 좀 공부하시면 쓰기 과정 접근 책이 나오는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쓰기 과정적 접근에서는 말이 과정적이지만 결과도 중요시한다. 왜? 글쓰기 목표가 뭐예요? 글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따라서 두 개 다 비중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철자 교정 같은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이것도 교과교육론 책이나 초등 내용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철자, 지금 원래라면 편집 단계 같은 데서 철자를 하잖아요. 하는데 여기서만 중요하지 않다. 처음부터 다 중요하다. 근데 유독 강조하는 이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초고로 썼는데 하나도 못 알아본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바꿔줘야 되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 뉘앙스. 완전 틀리게 적으면 그때 바꿔주고 조금 틀린 거는 나중에 몰아서 바꿔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장애는 끝났고 학습장애 책 중에 요즘에 새로 나온 게 아까 금방 계속 말하고 있던 한국 학습장애 학회에서 만든 학습장애 총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특징은 지금까지 나왔던 학습장애는 총 집대성한 느낌이라서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서 올해 안 나오더라도 내년에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올해 나올 것 같으면 다른 책과 좀 차이점이 있는 내용 같은 경우 보면 사회성 지도 및 정서 지원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파트가 눈에 확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파트에 들어가면 그 정서 이렇게 사회성 지도 및 정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다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학습 때 무기력 있는 애들, 아니면 귀인이 잘못된 애들, 이런 식으로 한 8가지, 9가지로 분류해가지고 그에 대한 지도 전략을 쫙 적어놨거든요. 그 정도는 한번 체크해서 들어가시는 게 신상에 좋을 듯 싶습니다. 혹시 안 나와도 괜찮은데 나온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가능성이 높고, 그 정도는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학습장애는 아까 말했던 진단평가, 브리치 중재반응 모델, 인지처리 결함 모델, 그리고 읽기 장애, 쓰기 장애, 수학 장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내용 교과와 지원 전략의 기억 전략과 정보 조직화 전략의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기억 전략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초등 시험인가? 제 기억은 그런데 패거워드와 핵심어 차이점 적는 거가 나왔죠. 그것 정도도 다시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장애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